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곤입니다. 오늘은 H형광 노출형 합성보에 관련된 수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H형광 노출형 합성보의 구조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수업으로 일단 유효폭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로는 먼저 노출형 합성부의 유효폭 기준에 대해서 한번 반복적으로 복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건축 구조 기준에 의한 유효폭 산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 교량 설계 기준에 따른 합성부의 노출형 합성부의 유효폭 산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라의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효폭 산정 기준이 정밀하게 산정하고 있는 유로코드의 유효폭 산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출형 합성부의 유효폭 기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노출형 합성부의 유효폭 개념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오늘 정확한 산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노출형 합성부의 하중이 가해질 때 슬라브에 발생하는 압축 응력은 전단 지연 현상, 쉐어레그라고 했죠. 쉐어레그 현상에 의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강제보의 복부 상부에는 최대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최대 압축 응력은 0.85 FCK라고 했고요. 이걸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슬라브의 면내 전단 변형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응력이 감소합니다. 압축 응력이 감소하죠. 이에 이제 구조 설계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균등한 응력, 그러니까 콘크리트 슬라브의 면내에 균등한 응력, 어떤 응력이요? 0.85 FCK라는 균등한 응력이 일정한 포에, 유효한 일정한 폭에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균등 응력으로 치환한 가상의 유효폭 B2라고 했어요. B 이펙티브, E는 이펙티브죠. B2를 설정하게 되죠. 그렇죠? 설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효폭 내에 등가의 응력이 작용하는, 등가 응력은 0.85 FCK 작용하는 일정한 폭, 이 폭을 계산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들 노출형 합성부의 유효폭 B2의 산정 기준은 건축 구조물, 그러니까 건축 구조 기준이냐 또는 브릿지 교량 설계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달리. 그러니까 건축 구조하고 토목 구조, 특히 교량 설계할 때는 유효폭 산정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이게 또 한 나라에서 다를 뿐 아니라 또 각 국가별로 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서 산정 방법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기준들은 계속 변천하고 있습니다. 기준들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변천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행 우리나라 건축구조 기준, 그 다음에 현행 우리나라 교량 설계 기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들하고는 또 그 기준들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상세하다고 하는 유효폭 개념을 가장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유로코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축 구조 기준, 건축물, 빌딩에 사용되는 건축 구조 기준에 의한 합성보의 유효폭 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 구조 기준의 유효폭은 KDS 143180 451절에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구조 기준에서 말하는 유효폭 개념은 좀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뭐에 비해서? 토목, 교량 설계 기준의 유효폭 개념보다는 좀 간략하게 설계 편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복습을 해보면, 휘물 받는 콘크리트 슬라브의 유효폭은 보호 중심을 기준으로, 보호 중심, 아래 그림에서 보면 보호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각 방향에 대한 유효폭의 합으로 구한다고 했죠. 그리고 각 방향에 대한 유효폭은, 각 방향 왼쪽 오른쪽 유효폭은 다음 중에 최소값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게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좌우 각 방향이에요. 이걸 합을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경관, 보스판이라고 해요. 스판의 8분의 1. 그래서 8분의 1. 그래서 지지점의 중간, 센터 투 센터죠. 지지점의 중심간의 경간의 8분의 1, 각 좌우 따로따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경간에 대한 변수가 되는 거죠. 경간이 변수가 되는데, 변수가 되고요.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약간 순경간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센터 투 센터죠. 그렇죠?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 중심선에서 인접보 중심선까지의 거리의 반. 그렇죠? 그래서 이보와 오른쪽 보의 중심간 거리의 반, 슬라브의 반. 그렇죠? 이 반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틸레버 같은 경우, 그 왼쪽 그림, 앞 왼쪽 그림 캔틸레버 같은 경우는 보 중심에서 슬라브 가장자리까지 거리, 그러니까 중심에서 여기 가장자리까지 거리, 이 거리,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저번 시간에 간략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폈는데, 이 기준은 사실 미국 철강협회 AISC 360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건축구조 기준이라고 보면 되죠. 미국의 건축구조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거의 그 근간으로,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참고상으로 AISC 360을 커멘터리를 살펴보면, 설계 편의성을 위해서 유효폭 산정 시 경관은 8분의 2라고 했죠. 경관은 단순보든 또는 연속보든, 그렇죠?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유효폭의 개념은 정모멘트 구간과 부모멘트 구간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구조 기준에서는. 이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는데, 휘물 받는 콘크리트 슬라브의 유효폭 B는 경우에 따라 다음 중에 최소값으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데, 먼저 1번이면 요 가운데 보죠. 가운데 보면 보 양쪽에 슬라브가 있는, 연속 슬라브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강제보를 기준으로 볼 때는 유효폭에 해당되는 슬라브가 양쪽에 있죠. 양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쪽에는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강제보의 중심축으로 좌우를 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경간에 되면 8분의 1, 그리고 왼쪽에 경간에서 8분의 1. 그러니까 결국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양쪽의 경간이 똑같다면. 그래서 4분의 1 또는 폭에 대한 개념, 폭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왼쪽의 슬라브와 인접 슬라브의 중심간 거리의 반, 이게 보면 2분의 S1이죠. 여기 S1이니까. 그렇죠? 여기와 오른쪽 슬라브에 마찬가지로 본 강제보와 오른쪽 인접한 강제보의 중심간 거리가 S2라고 했을 때는 S2의 반을 합한 거죠. 그렇죠?
합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인접보의 중심간 거리의 폭에 따른 산정식이 되고, 이 둘 중에 4분의 1이나 2분의 S1 플러스 2분의 S2 중에서 작은 값, 그렇죠? 미니멈, 최소값을 선정해서 유효폭, 합성보의 노출형 합성 유효폭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내부에 있는 보가 양쪽에 슬라브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 이거는 보의 한쪽에만 연속 슬라브가 있는 거고, 보의 한쪽, 3번이죠. 그렇죠? 한쪽 슬라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하냐? 이럴 때는 보의 중심선, 그러니까 외부죠. 외부 섬들 기준으로 양쪽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한쪽만 있으니까 한쪽은 뭐죠? 경관으로 보면 8분의 1이죠. 그죠? 8분의 1에 해당되고, 근데 오른쪽은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그냥 8분의 1로 끝납니다. 8분의 1로 끝나고, 오른쪽은 0이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인접보와의 중심 간의 거리니까, 여기 경관이 여기는 S4잖아요. 그러니까 S4의 반, 2분의 S4 플러스, 요건 뭐죠? BF는 여기 프렌지, 강제보의 프렌지 폭입니다. 프렌지 폭인데 그거의 요 부분 반, 그렇죠? 그래서 강제보 프렌지 폭의 반, 요 구간을 더한 값. 그래서 결국은 8분의 L 또는 2분의 S4 플러스 요 나머지 강제보 프렌지 폭의 반 중에서, 둘 중에서 무슨 값? 최소값을 유효폭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산정하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좀 주의할 거는 여기 2번입니다. 2번 두 번째인데, 이거는 뭐냐면 보의 한쪽에만 연속 슬라브가 있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연속 슬라브가. 다른 쪽에는 캔틸레버형 슬라브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캔틸레버의 길이에 따라서, 캔틸레버의 길이라고 하면 여기 강제보의 중심선이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여기까지 요 거리. 여기가 짧을 경우에는, 그래서 내민 캔틸레버 슬라브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3번 좀 전에 살펴봤던 한쪽 보의 한쪽에만 연속 슬라브가 있는 3번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보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8분의 1이 되죠. 한쪽만 있으니까. 요거 그렇죠? 8분의 1 또는 여기 보면 슬라브 인접보와의 중심간 거리니까 S5라고 하면 S5의 반이죠. 여기까지가 반에다가 나머지 여기 내밀어 있는 S3를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S3를 더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캔틸레버 S3가 내민 길이, 그렇죠? 캔틸레버형 슬라브의 내민 길이 S3가 좀 길어. 많이 길어요. 그렇죠? 많이 길면 이거는 뭐로 볼 수 있냐면 1번 케이스, 보 양쪽에 연속 슬라브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번에 요 8분의 1이 4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왼쪽도 8분의 1, 오른쪽도 8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4분의 1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4분의 1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써놨죠? 보통 요식을 적용하는데 요식은 8분의 1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요? 슬라브가 짧은 경우, 캔틸레버 짧은 경우. 그렇지만 여기 써 있죠? 단 캔틸레버 슬라브의 경관 S3, 요거 S3, 이것이 연속 슬라브 경관 S5, 그러니까 오른쪽 요거 있죠? S5, 요쪽으로 유효폭 산정을 할 수가 있죠? 요쪽에 유효폭 이상인 경우, 요거의 오른쪽에 유효폭 이상으로 캔틸레버 슬라브가 긴 경우는 보경관에 여기서
8분의 L 대신에 얼마를 쓴다? 4분의 L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나 요 경우에서 조금 캔틸레버 슬라브가 요만큼 더 짧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보의 입장에서는 테두리 보기 때문에 비대칭 하중이 걸리죠. 그죠? 비대칭 하중이 걸립니다. 불균형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틀림에 예를 들어서 비틀만 보더라도 좀 취약하죠. 그죠? 취약하기 때문에 경관으로 인한 유효폭 개념을 어떻게 좀 작게 봐야 되는 거죠. 작게 봐야 되는데 이게 길면 그렇죠? 훨씬 이제 캔틸레버 부분이 길어서 그 반대쪽 내측부에 있는 여기 내측부에 있는 유효폭 개념과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외곽에 있는 외단부에 있는 강제 보호이지만 외단부에 있는 노출형 합성보이지만 이거는 경관에 대한 개념에서는 4분의 1 왼쪽에 8분의 1 오른쪽에 8분의 1이니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아래와 같은 평면도가 있다. 구조 평면도가 있다고 할 때 한번 각 보의 세 개의 강제보의 노출형 합성보의 유효폭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는데 여기 보면 기둥 간격이 가로는 8.6m죠. 그 다음에 이쪽 세로는 몇 미터죠? 13.5m입니다. 5m고 그래서 기둥이 4개가 있고 기둥은 강접 형태로 거더로 엮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8.6m 간격에 빔이 2개가 배치되어 있죠. 빔이 SB1이라는 단순 지지 형태의 빔이 2개가 배치되어 있고 이 빔과 이 SG1, SG2 거더의 간격은 여기 보면 S2 2.8m, S1 3m, S2 2.8m라고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SG1은 왼쪽으로 캔틸레버 슬라브가 내밀어져 있고요. 이에 비해서 SG2는 그냥 딱 맞게 캔틸레버 슬라브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없다고 보면 그리고 이런 SB1과 SG1 또는 SG2는 사이즈를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게 되면 H형광 600에 200에 11에 17짜리가 사용됐다고 하고 그렇다 보면 H형광의 높이가 600이고요. 폭이 200이죠. 그렇죠? 이건 외부 두께, 프렌즈 두께. 그렇죠? 이랬을 때 SB1의 유효폭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1은 일단 내부 보잖아요. 그렇죠? 내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른쪽 또는 왼쪽 좌우측의 각각의 유효폭을 이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내부보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왼쪽 오른쪽에서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렇죠? 4분의 1이 돼서 전체 길이가 13.5m 1350이니까 이거를 4로 나누면 그 길이는 3375mm가 됩니다. 그렇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보는 인접보의 중심간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2.8m의 반 그리고 요게 3m의 반 그렇죠? 요 거리를 합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S1이 3m죠. 오른쪽 3m의 반 3000의 반 플러스 그 다음에 왼쪽 슬라브의 2800의 반 그래서 합치면 2900mm가 되고 둘 중에서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적용할 수 있는 유효폭은 2900mm가 됩니다. 그리고요 SG1 요거네요. SG2부터 할까요? SG2 간단하니까 SG2 요거는
오른쪽에 일단은 그 내민 캔틸레버형 슬라브가 없는 경우죠. 좌측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8분의 1이죠. 좌측에만 슬라브가 있고 오른쪽에 슬라브가 없으니까 8분의 1이니까 13,500을 8로 나누면 1688mm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폭에 대한 거는 여기 중심간거리, 여기 SB1과 SG2의 중심간거리가 해당되겠죠? 거기다가 요 SG2의 슬라브, 그러니까 프렌지 폭의 반, 그렇죠? 딱 맞게 설치가 됐다 그러면 ES 2분의 S2, S2 2800을 2로 나눌 값, 거기다가 요 SG2가 프렌지 폭이 얼마나 있죠? 200이잖아요. 200을 반으로 나누면 1500mm가 됩니다. 그럼 둘 중에서 어떻게? 작은 값. 그러니까 SG2는 적용할 수 있는 유효폭이 1500mm가 됩니다. 이번에는 SG1, 그러니까 왼쪽에 캔틸레버 슬라브가 있고 오른쪽에는 연속된 슬라브가 있는 경우죠. 이거는 어떻게 됐죠? 먼저 폭부터 보죠. 폭에 관련된 거는 오른쪽에 있는 S2, S2의 반. 그렇죠? 그러니까 2800mm의 반에다가 왼쪽에 내민 길이가 700이라고 예를 들었네요. 그럼 700을 합한 거. 그죠? 양쪽을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2100mm가 됩니다. 2100mm가 되는데, 경관에 대한 유효폭 산정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내민 길이가 이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유효폭보다 이상이 되면 4분의 1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짧으면 그냥 8분의 1, 단부 SG2에 준해서 8분의 1을 적용한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죠? 여기 지금 오른쪽의 유효폭은 2800의 반이니까 1400이 되죠. 1400보다 내미 길이는 700으로서 작잖아요. 그래서 짧은 슬라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8분의 L을 적용한다는 거죠. 아니, 8분의 L을, 그렇죠? 그래서 8분의 1을 적용하면 길이 중심간 거리가 13,500을 8로 나누면 1688mm가 됩니다.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면, 그렇죠?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 캔틸레버 길이가 그럼 긴 경우, 그렇죠? SG1이 7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400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게 8분의 1이 아니라 얼마를 쓴다? 4분의 1을 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건축 구조 기준은 심플합니다. 그죠? 심플하죠? 심플한데, 요게 이제 그 캔틸레버 부분에, 캔틸레버가 나와 있는 부분에 한쪽이, 요런 것만 조금 캔틸레버 길이에 따라서 주의를 하면 되죠. 그죠? 주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철근 콘크리트 T형 보호의 유효폭 개념과 좀 비교를 해보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철근 콘크리트 T형 보호의 유효폭 개념은 조금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보폭 BW라고 했나요? 외부 폭,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외부의 폭에 대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에 대한 또 변수가 있었죠. 변수가 있는데, 노출형 합성부, 예체형과 노출형 합성부는 그게 없죠. 왜 그러죠? 강제 앵커가 이렇게 설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제부와 상부의 슬라브가 결합되는 부분이 강제 앵커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강제 앵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개가 2열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국한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붙는 면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중심간 간격, 보의 중심간 간격을 기준으로 보고 강제부의 폭에 대한 변수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철근 콘크리트보에서는 일체식 구조이기 때문에 보폭에 대한 개념이 있고 슬라브 두께에 대한 변수가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비교해 보셔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교량, 그렇죠? 교량 설계 기준의 합성부 유효포 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량. 교량은 그러면 우리나라 교량 설계 기준의 유효포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는 이제 교량 설계 기준은 KDS 24에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구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와 봤는데 합성 거동을 하는 콘크리트 교량의 경우 받침부의 지지 조건에 따라서 유효폭 산정 시 이게 중요합니다. 보스판을 달리 산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스판, 그러니까 우리는 경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토목에서는 지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지간, 그래서 장, 길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간장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 그건 저번 또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순 지지보의 유효 경관이라고 그죠? 우리는 건축에서는 유효 경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등가 지간장, 그죠? 이게 유효 경관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그냥 L로 씁니다. 실제 경관에 L, 지간장 L을 그대로 쓰는데 여기서 보면 연속보에서의 유효 경관, 등가 지간장은 전번 시간에 어떤 걸 쓴다 그랬죠? 변곡점 사이의 거리, 길이를 쓴다고 했죠. 이게 뭐야? 정모멘트 구간이나 부모멘트 구간에 어떻게 보면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쓴다는 게, 그쵸? 교량은 좀 다른 겁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모멘트 구간이든 부모멘트 구간이든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유효 건간 또는 등가 지간장으로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 저번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고정 하중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고정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정부 모멘트 구간의 거리를 유효 경간 또는 등가 지간으로의 거리로 본다는 거 한번 이번 시간에 새로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건 일반 사항이고요. 일반 사항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인 거죠. 원칙인 거고. 그리고 직교 이방성 강 바닥판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순 지지보의 등가 지간장은 실제 L로 그냥 단순 보니까 다 정모멘트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L로 보는데 여기 보면 연속 지간보의 등가 지간장, 그러니까 유효 경관은 고정하중에 의한 어떻게 보면 처진 곡선의 변곡점 사이의 거리 L1 또는 L2. 그래서 그림상에 보시면 L1은 정모멘트, 그죠? 정모멘트 구간의 변곡점 사이의 거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L2는 여기 보면 분모멘트 사이, 분모멘트 구간의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살펴봤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구조 기준에서는 유효 경관 또는 등가 지간장에 대한 게 없었는데 교량에서는 좀 더 정밀하게 보는 거죠. 좀 더 정밀하게. 이걸 왜 또 정밀하게 보죠? 건축구조에서는 합성으로 설계하는 개수가 되게 많습니다. 개수가 많고 그러니까 구조 설계의 편의성을 위해서 간략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량은 일단은 빔의 합성구로 설계하는 빔의 숫자가 작죠. 작은데 어떻게 보죠? 경관은 건축구조보다는 일반적으로 경관은 되게 큽니다. 장경관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반복 하중, 차량 하중, 그 다음에 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그죠? 정밀하게 엄격하게 유효폭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 밖에도 참고로 박스형 세그멘털 콘크리트 보호 및 단격실 박스형
현장 콘크리트보 이런 경우에도 이제 기준이 있어요. 교량 설계 기준에는. 이것도 단순 지지보는 당연히 실제 경관 지간장을 L로 그냥 보고요.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연속보의 등가 지간장은 단부 경관은 0.8L.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이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 구간은 중앙부 정모멘트를 할 때는 0.8L로 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중간 경관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중간 양단 연속이죠. 이럴 때는 중앙부는 0.7L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실질적인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캔틸레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캔틸레버 길이의 1.5배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변곡점 사이의 거리인데 보면 박스형 세그멘트 콘크리트보나 당격실 박스형 현형 타석 콘크리트보는 이렇게도 유효폭 개념의 유효 경관 등가 지간장을 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교량 설계 기준의 유효폭 산정은 사실 미국 기준을 좀 근간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현재 현행 토목 교량 설계 기준, 우리나라 기준은 미국의 주도로교통공무원협회에서 나오는 이거 보면 AASHTO LRFD 기준에 를 근간으로 한 겁니다. 사실 근간으로 한 건데 이거는 브릿지 디자인에 대한 시방서죠. 근데 이게 2007년 4 에디션까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좀 전에 기준을 그렇죠? 따왔다고 봅니다. 따왔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현행 미국의 AASHTO LRFD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뀌었는데 이거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국의 AASHTO LRFD 기준의 예전 기준을 지금 현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일단은 네이치 거더 좀 달라요. 차이가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돼요. 네이치 거더는 여기 보면 프레인지 유효폭은 한국 프레인지 유효폭은 다음에 최소값을 적용하고 있는데 보세요. 등가 지간장의 4분의 1. 아까 건축에서는 그냥 경관이었잖아요. 이거는 등가 지간장. 등가 지간장 좀 전에 배웠죠. 등가 지간장의 4분의 1을 봅니다. 그렇죠? 건축 구조에서는 내부 보니까 4분의 1을 보는데 그러니까 전체 경관을 봤죠. 등가 지간장을 안 보고 이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인접보 사이의 평균 간격, 이것도 건축과 같죠. 그렇죠? 사이 간격이 평균 간격도 같은데 이 2번이 조금 새로운 게 나오죠. 2번은 슬라브 평균 두께의 12배에다가 플러스 이 둘 중에 맥시멈인데 하나는 복부 두께 하고 또는 주 걷어 상부 프렌지 폭의 2분의 1 중에서 큰 값을 여기다 더한 겁니다. 그렇죠? 2번은 결국 뭐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T형보의 유효폭 할 때 그때 보폭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에 대한 기준이 있었죠? 그거랑 좀 그죠? 변수가 비슷하죠? 그런데 T형보, 철근 콘크리트 T형보에서는 요거 슬라브 두께 몇 배였죠? 양쪽 88에서 16 TF죠. 그죠? 슬라브 평균 두께 16배에다가 뭐를 더했죠? T형보의 외부 폭을 더했죠. 근데 여기는 외부 폭에 해당되는 게 요 뒷부분입니다. 그렇죠? 뒷부분인데 요 앞에 부분은 복부 두께라는 거고 요 뒤에는 주거더 상부 프레인지 폭의 2분의 1. 그러니까 조금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좀 저감시킨 거죠. 저감시켰는데 그거는 솔직히 강제 앵커의
배치나 형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보보다는 조금 약하게 설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복부 두께는 참고로 강제보의 외부 두께 또는 콘크리트 T형 거더의 복부 폭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보면 이제 강제 앵커의 배치, 배열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교량 설계에서는 2번이 조금 새롭게 나와 있는 기준이고요. 건축 구조 기준에 비해서 외측 거더는 외측 거더의 프렌지의 유효폭은 이것도 다음 중에 최소값을 적용하는데 먼저 등가 지간장의 8분의 1. 건축 구조랑 좀 비슷하죠? 외단부에 있는 거랑 8분의 1. 근데 이제 등가 지간장을 쓴다는 거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3번을 먼저 볼게요. 내민 길이. 여기 내민 길이 있죠? 얘4. 그죠? 내민 길이. 이것도 건축 구조랑 아까 살펴봤지만, 그죠? 같다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게 새로이 나타났죠. 새로이 나타났죠? 여기 보면 슬라브 평균 두께의 6배에다가 플러스 내측 거더와 마찬가지로 복부 두께인데 절반 2분의 1 또는 여기 주거더 상부 프렌지 폭의 위에는 2분의 1인데 이건 4분의 1 중에서 큰 값을 더해서 선정하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최소값을 갖고 외부 거더의 프렌지 유효폭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서는 건축과 달리 이렇게 슬라브와 관련된 슬라브 두께, 그 다음에 또는 복부의 형상에 대한 기준이 더 추가되어 있다. 그렇죠? 추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교량에서 사용하는 거더는 크죠. 큽니다. 그래도 폭도 커요. 그래서 박스 거더도 있죠. 박스 거더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보면 더 했다. 해서 좀 더 상세한, 그러니까 전단 지연 형상에 대한 상세 고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교량 설계 기준은 제가 보면 AA, SHTO, LRFD 초기 기준을 근간으로 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기준은 또한 교량 설계 기준은 유효폭 관련된 기준은 유로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로코드.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의 AASHTO LRFD는 초기는 뭐죠? 유로코드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개념이 비슷하게 사용했다가 ASHTO LRFD는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왜냐면 앞으로 유로코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보시면 좀 더 복잡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너무 복잡한데 좀 간편화시키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간편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했던 거죠. 이렇게 적용한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요. 최신 제가 뭐죠? 우리나라 교량 설계 기준이 AASHTO LRFD를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다고 했죠. 바뀌었는데 이게 최신 미국 교량 설계 기준의 유효폭 AASHTO를 보면 간편해졌다고 했죠. 어떻게 간편해졌느냐? 일반적인 기하 조건의 경우 여기 있어요. 이거 있는데 이거부터 먼저. 기하 조건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 기하 조건이 뭐냐? 교량의 사각이 75도 이하일 때, 이 그림에 있죠. 이게 합성보라고 그러면 요거를 지지하는 그 지지포, 지지 기둥이 이렇게 삐딱하게 있을 때 이게 45도 이하로 해서 완만하게 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관 대 거더 간격의 비율, 그러니까 경관이 L이라고 하고 거더 옆에 있는 거더 사이의 간격을 S라고 할 때 S에 대한 L의 비가 2 이하인 경우 일대를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경우에를 일반적 기하 조건이라고 부르고 요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 여기 보면 슬라브 전체 종속폭 S로 산정합니다. 폭으로 산정하는데 그럼 S가 뭔데? 인접한 거더 중심 간의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봤죠? 고고의 반을 봤잖아요. 그래서 인접한 강제부의 중심간거리의 반을 봤는데, 여기서는 그 자체를 인접부 걷어의 그 중심간을 그대로 보게끔 볼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 걷어 같은 경우는 B2를 그 S,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두 배를 본 거죠. 그죠? 두 배. 이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걷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틀림이라든지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 인접 걷어 중심간 거리 S의 절반 정도를 보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캔틸레버 나간 길이가 있으면 캔틸레버 내밀기 폭을 더 추가시켜 줄 거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W 오버행잉이라고 표현됐죠. 캔틸레버 길이입니다. 그런데 요 W 오버행잉 길이는 여기 조건이 있어요. 무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5S, S가 뭐죠? 인접 걷어 중심간 거리의 반보다는 작아야 돼. 이런 기준으로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 이 걷어와 걷어의 전체 폭을 유효폭으로 한다는 게 좀, 그죠? 좀 과감하죠, 그죠? 크게 본다. 근데 이게 이렇게 AASHTOLRFD 최신 유효폭 기준이 이렇게 변화한 거는 여기서 써 있지만 2005년도에 요런 그 연구 레포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보면 NCHRP 레포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냐면 전단 지연 형상이 탄성 구간에서는 응력 불균형을 유발하지만, 전단 지연 형상이 그죠?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극한 강도에 도달하는 소성 상태에서는 횡방향 하중 재분배를 통해서 이 전체 폭을 지금 유효하게 거동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입증했답니다. 그래서 과거의 복잡한 제한식을 사용하여 유효폭을 줄이는 것이 실제 거동에 비하여 과도하게 보수적이며 불필요한 계산을 유발한다는 결론에 도출이 돼서 이렇게, 그렇죠? 과감하게 심플하게 유효폭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런 조건은, 심플한 조건은 일반 기하 조건에 있을 때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벗어나는 경우, 일반 기하 조건을 벗어나는 비정형 구조물에서는 어떻게 하다? 요거는 요거를 식을 쓰면 안 되고 FEM 유한요소 해석법이죠. 이런 것 등의 정밀 해석을 통해서 유효폭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만이 최선은 아닌 거죠. 그렇죠? 설계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식을 간략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유로코드의 유효폭 산정을 살펴볼게요. 제가 유로코드는 가장 정밀한 상세한 유효폭 산정식을, 그렇죠?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서 보면 유로코드는 건축과 교량의 유효폭 개념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 살펴봤지만 건축하고 브릿지, 교량하고 달랐잖아요. 좀 차이가 있었죠. 근데 유로코드는 어쨌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거의 교량 수준으로, 그죠? 좀 더 상세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로코드 안에서 여기 보면 EN1994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컴포지트 스틸 또는 콘크리트 스트럭처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보면 파트 1-1에는 빌딩에 대한, 그죠?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파트 2에는 포브릿지, 교량에 대한 유효폭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코드는 합성부의 유효폭에 관하여 건축 구조와 교량 설계 기준을 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 전단 지연에 대한 고려를 정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콘크리트 슬라브 면내 전단에 대한 응력 불균형성을 보다 정밀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밀 해석을 수행하거나 아까 FEM 같은 정밀 해석 수행하거나 또는 여기서 제시하는 유효폭 개념, 구조 실무적으로 편의적인 유효폭 개념을 선택하도록 두 가지 경우를 다 허용하고 있고요. 이럴 때 먼저 구간별 유효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그러니까 구간별로 다른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그림과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여기 보면 1번 구간, 여기 보면 여기 외단부의 단순 지지고요. 그 다음에 B 구간은 연속보, 부모멘트 걸리는 구간이고 3번은 양단 연속인데 정모멘트 구간이 걸리는 거고 4번은 여기 캔틸레버 구간이네요. 그렇죠? 캔틸레버 합성보로 인해서 이렇게 부모멘트가 걸리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별로 그림에서 보는 4가지 1, 2, 3, 4 구간별로 지지 조건에 따라 구간별 지지 조건 및 그러면 지지 조건에 따라도 아까 살펴봤지만 유효 경관 아까 우리나라 토목에서도 있었다 그랬죠. 토목에서의 유효 경관에 따라서 이걸 LE 아까는 등가지간이라고 표현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효 경관에 따라 산정한 유효폭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유효폭은 두 가지로 나눠서 BEF1과 BEF2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1은 정모멘트 구간에 대한 거고요. B2는 어떻게 보면 부모멘트 구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해당 경관 내 일정한 값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보면 양단 지지 경관의 중앙부 어느 구간이죠? 양단 지지 경관의 중앙부니까 정모멘트 구간이 걸리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1번 구간과 3번 구간, 여기 3번 정모멘트 구간입니다. 이때는 유효폭을 BEFF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단 지지 여기 2번 양단 지지잖아요. 요 부모멘트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캔틸레버 경관의 지지부 여기 4번. 그래서 2번과 4번 구간은 부모멘트 걸리는 유효 구간에서의 유효폭을 BEFF2라고 적용하고 있다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받침부 지지 조건에 따른 유효폭 BEF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거는 먼저 지지 조건에 따라서 정모멘트 구간이냐 또는 부모멘트 구간이냐에 따라서 유효 경관 LE를 산정합니다. LE. 좀 전에 우리나라 토목구조, 그렇죠? 토목구조에서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토목구조에서 그것도 적용하는데 1번은 어떻게 적용하냐? 물론 정밀하게 변곡점 사이 거리니까 여기에 변곡점이 있고 또 여기에 변곡점이 있으니까 그 사이의 거리를 해석을 통해서 그렇죠? 해석을 통해서 그 길이를 산정하면 됩니다. 아까 고정하중에 대해서 했다 그랬죠? 우리나라 토목에서는 이걸 통해서 구해도 되고 그런데 또 여기서 좀 이거 매번 이렇게 구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여기서는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구간은 어떻게 제한하냐? 유효 경관을 여기 단순 지지 왼쪽 그리고 연속 2번 내부 지지점이 있잖아요. 연속 지지보의 여기 1번입니다.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이라고는 LE를 0.85L1으로 봐도 된다. 물론 해석을 통해서 봐도 되는데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 코드에서는. 그럼 보통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일반적으로 약산으로 한다면 이거는 얼마 본다 그랬죠? 0.8L 정도로 좀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더 크게 0.85L1까지 볼 수 있게끔 유로 코드에서는 더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미국 교량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폭을 인접부 전체 경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과감해진 거죠. 근데 유로 코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보다도 더 유효폭을 어떻게 보면 크게 넓게 볼 수 있도록 그렇죠? 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번은 부모멘트에 걸리는 거잖아요. 연속 지지부의 부모멘트 구간도 어떻게 봅니까? 여기 왼쪽은 L1, 여기는 L2라고 하면 L1과 L2의 양쪽에 0.25배, 4분의 1이죠.
4분의 1을 왼쪽 오른쪽을 합해서 요 길이를 유효 경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죠. 이거 분모멘트 설계를 할 때 여기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 엔지니어적으로 보통 보면 4분의 1까지 안 보고 보통 0.3L, 그렇죠? 양단 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 코드에서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은 L2 스판의 정모멘트 구간이죠. 양단 연속 지지보의 정모멘트 구간은 0.7L2. 요 거리를 보통 이렇게 많이 보죠. 그렇죠? 보는데 이것도 보도록 하고, 그 부모멘트 구간은 4번 캔틸레버 부모멘트 구간은 캔틸레버 길이가 L3랄 때 이거의 2배를 유효 공간으로 보도록, 이것도 아까 우리나라 토목보다 어떻습니까? 아까 토목에서 1.5 L3가 되겠죠? 이거보다 더 크게 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유효 공간을 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점 조건에 따라서 정모멘트, 부모멘트 구간에 유효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순이 뭐냐? 그 다음에 수순이 BEI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EI는 뭐냐면, BI를 먼저 보면 I가 1, 2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BI는 B1과 B2로 나눠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골보 좌우측, 이건 그림 같은 경우는 좌측이 B1이고 오른쪽 우측이 B2죠. B2에서 계산되는, 근데 여기 2가 붙었잖아요. 유효폭을 말한 겁니다. 유효폭. 근데 여기서 보면 유로코드에서는 이 B0라는 게 있어요. B0라는 건 뭐냐면 강제 앵커 사이의 간격이죠. 그래서 강제 앵커 사이의 간격인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강제 앵커로 인해서 슬라브에 작용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죠? 강제볼에 바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단 지연, shear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B0 구간이라고 하고, 왼쪽에는 B1, 오른쪽에는 B2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B1과 B2, BI는 뭐냐? 여기 인접보가 양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접보의 중심간 거리의 2분의 1을 얘기합니다. 먼저 B1과 B2를 인접보와의 중심간 거리의 2분의 1로, 그렇죠? 미리 설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B0는 강제 앵커의 전단 지연 현상이 안 일어나는 확실한 부분을 B0라고 만들어요. 그러면 강제 앵커가 하나면 이 B0가 이꼬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표를 쓰는 거고, 그래서 B0는 강제 앵커 사이 중심간 거리가 되는 건데, 건축에서는 0으로 봅니다. 토목에서는 요거를 B0로 보고 있는데, 유로코드 표를 보는데, 건축 구조에서는 그냥, 왜냐면 토목에서는 아무래도 이 강제부가 폭이 크고 사이즈도 크고 폭도 넓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고려를 한 거고, 건축 구조에서는 알겠지만 보폭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빔도 작을 뿐더러 강제보의 폭이 작기 때문에 보통 중심간 거리를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건축에서는 0을 보고 있고요. 엄밀하게는 이렇게 토목에서는 B0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1과 B2는 인접보의 중심간 거리 2분의 1씩 딱 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펙티브 B1과 B2를 계산합니다. B2를 따로 계산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요게 BEI는 뭐로? L이가 뭐죠? 유효 경관을 8로 나눈 거. 8분의 유효 경관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를. 그럼 줄겠죠. 경관, 그래서 BEI를, 그러니까 B1과 B2를 구하고, 그 다음에 B1과 BE2를 구해서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BEI는 BI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BI보다는 작은데, BI는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중심감, 여기서는 B1 또는 B2가 되겠죠. 그죠? 이거보다는 어쨌든 이거를 넘어서면 좀 곤란하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이렇게 구안을 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 유효 경관은 아까 앞에서 밑에 있네요. 그림에 1번과 4번 구간의 유효 경관을 따지는 거.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이렇게 따져서
일단은 BEI를 구하게 됩니다. 그 BEI를 구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유효폭을, 구간별 유효폭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죠? 지점 조건, 구간별로 합성보의 유효폭은 좌측, 우측을 어떻게 해요? 더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1번 구간 중에서 외단부만 빼고 안쪽과 나머지 구간들, 그러니까 정모멘트가 걸리는 구간과 또 연속단의 부모멘트 구간이 걸리는 구간, 그렇죠? 요런 구간은 그러니까 1번 구간의 중앙부 경관과 그 다음에 2번 구간, 그 다음에 3번 구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단 지연이 이렇게 변수가 전단 지연에 의해서 불확실성 요소가 조금 덜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단 지연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앞에서 구한 좌측 우측의 BEI를 합하고 거기다가 B0가 있으면 보폭이죠. 보폭을 더해서 BEFF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담부 조건, 여기 보면 1번 구간의 외단부와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 그 다음에 4번 구간, 여기 4번 구간의 그 캔틸레버 구간이죠. 그렇죠? 캔틸레버 구간에는 약간 전단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단 지연 계수 베타 1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토목 구조 뭐 이런 거보다 좀 더 상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전단 지연 계수 베타 i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 여기는 좌우측에 BEI를 에다가 앞에 좀 전단 지연 계수, 1보다 작은 전단 지연 계수를 곱해서 이걸 대수의 합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자, 보면 요 양쪽 파란색의 전단 지연 계수 베타 i는 이렇게 구합니다. 1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보면 전단 지연 계수 베타 i는 경관 중앙부에서는 전단력의 영향이 안정되어 유효폭을 8분의 유효경관으로 충분히 발현할 수 있으나 보담부 지점에서는 응력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아서 유효폭이 더 좁아지는 효과를 반영한 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 보통 이거는 토목에서 보면 토목의 받침부는 좀 작은 경우가 많잖아요. 토목의 받침부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구조물과 좀 다르게 토목 구조물은 받침부를 위에서 얹어 놓는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뭐 T형보라고 하면 T형보의 외부만 받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그 합성보의 프렌지 쪽이 그 전단 지연 효과가 그렇죠?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특히 단부 쪽에는 지지점이 받침대 부분에서 외단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단 지연 계수를 어떻게 보면 쓸 수가 있는데, 요게 뭐 어쨌든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외단부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요런 외단부라도 하더라도 뭐 프렌지 쪽까지 완벽히 받침부에 이렇게 정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전단 지연 효과가 그렇죠? 이렇게 불확실하지 않아서 전단 지연 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엔지니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전단 지연 계수로 베타와 i를 적용하는 게 유로 코드에서는 좀 더 그렇죠?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게 좀 달리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받침부 지지 조건에 따른 유로 코드에 의한 유효폭 산정 결과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앞에서 봤던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은 전단 지연 계수 베타 i가 미적용됐다는 거죠. 이게 어디죠? 거의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 그렇죠? 여기까지였잖아요. 그죠? 요 구간에서는 미구간 베타 i가 적용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파란색은 단부니까 전단 지연 계수 베타 i가 적용된 구간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구간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L 안에서 여기 L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 빨간 부분 정모멘트 구간의 전단 지연 계수 베타 i가 적용하지 않는 구간은 보통 2분의 L1의 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멘트 구간에도 부모멘트 설계를 부모멘트 합성보 설계를 하게 되면 이 구간에도 양축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간이 영역이 L2 요 L1의 4분의 1 그리고 L2의 여기 L2 경관의 4분의 L 구간을 어떻게 보면 부모멘트 합성보 구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멘트 합성 구간의 최고 낮은 점은 요 점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아까 뭐라 그랬죠? BEF2라고 했잖아요. 부모멘트 합성보 유효폭을. 그렇죠? 여기를 보고 여기는 정모멘트 합성보 구간이잖아요. 정모멘트 합성보 구간은 여기면 BEFF1 정모멘트 구간의 유효폭 개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 경관 보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정모멘트 구간과 부모멘트 구간을 직선 보관하게 되면 이렇게 경사진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직선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전 실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정적으로 취한다면 요 구간은 요렇게 요 값으로 설계를 부모멘트 설계는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정모멘트 구간은 위쪽 구구로 설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캔틸레버도 보면 캔틸레버 부분 4번 이것도 부모멘트 합성보 설계를 좀 하게 되면 그렇죠? 하게 되면 요 캔틸레버 구간이 길이가 L3인데 안쪽으로도 요 L2의 4분의 1 구간까지 요 파란색 구간에서 부모멘트 합성보를 설계를 하고 이것도 부모멘트 합성보의 유효폭은 BEFF2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요거를 안전적으로 요 선으로 설계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뭐 이 밖에도 설명 안 한 건 BEF0라는 게 있습니다. 요 단부의 요 일정 구간 요쪽 그죠? 요쪽 구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쪽 구간도 보면 전단 지연 계수 베타 i를 적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정모멘트 설계를 하고 그렇죠? 하고 유효폭도 크게 보고 그렇죠? 설계를 하지만 이쪽 단부는 유효폭이 작아지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작용하는 힘 모멘트가 작잖아요.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은 그렇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만 유효폭 개념이 뭐 결국 전단 지연계수 베타 i를 뭐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단 지연계수 베타 i를 적용하는 구간은 여기 그죠? 이 캔틸레버 구간 부모멘트 이쪽을 좀 신경 써서 적용하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효폭 개념은 결국 철근 콘크리트가 또 다르고 티엠보하고 그 다음에 합성 구조랑 그죠? 노출형 합성보 구조의 유효폭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살펴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건축 구조 기준이 다르고 유효폭 개념이 그 다음에 토목 구조 기준이 좀 더 세밀하게 그죠? 세밀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 토목 기준은 미국의 초창기 토목 기준인 AASHTOLRF들을 참조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고 그런데 그 미국 교량 설계 기준인 AASHTO는 최근에 심플하게 변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현행 토목 설계 기준은 유로 코드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작성되어 있는 유로 코드보다는 좀 덜 정밀하지만 이것으로 그래서 작성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 구조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변천을 할까요? 우리나라 건축 구조 기준 합성부의 유효폭 기준은 그렇죠? 어떻게 변천할지 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토목 기준으로 또는 유로 코드 기준으로 정밀하게 계산하는 게 올바를 건지 아니면
그 미국의 교량 설계 최근 기준으로 해서 심플하게 변형되는 게 진짜 바람직한지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이 복잡해진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설계 편의성을 이용해서 심플하게 만드는 것도 어쩌면 효율적인 구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도 오랫동안 수업하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 정리되는 대로 세 번째 시간 H형광 노출형 합성보의 또 다른 주제로 더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